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리얼 토크 소타의 재환입니다. 오늘은 제시카님 모시고 프랑스에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시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파리 사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프랑스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프랑스 오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독일에서 나왔거든요. 독일에서 IB 학교로 나왔는데 IB가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라고 이제 국제학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랑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교류도 많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정치 외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같이 학교 다니던 동창 어머님이 불어불문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프랑스에 있는 학교 하나를 소개를 해주시고 추천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로 학사, 석사 둘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로 오게 됐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네요. 되게 네. 자연스럽게 오시게 됐네요. 저는 프랑스에 오기 전에는 42 서울이라는 곳에서 개발자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다가 그 학교가 전 세계에 캠퍼스가 있는데 그 중에 파리가 본 캠퍼스여서 본 캠퍼스에 가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 친구 2명과 같이 프랑스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기도 되게 자연스럽게 프랑스로 오게 됐네요. 뭔가 큰 뜻이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나의 학교, 나의 꿈 이런 걸 좀 더 찾아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멋있게 말하면 그렇고요. 사실 여기 그냥 학생 비자를 줘서 오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대학생? 학생이었던 거죠? 저는 학사를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경영학 졸업한 다음에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살짝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발자들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다 알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42 서울이라는 개발 학교를 알게 되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부스 캠프라고 많이 이제 개발자들 육성하는, 단기간에 육성하는 곳이 많았는데 기초부터 다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해서 프랑스 파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필 프랑스가 아니고 하필 제가 원하는 대학이 프랑스에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다닌 학교가 시앙스포인데 시앙스포가 어쨌든 국제 정치 외교학 이런 걸로는 되게 좋은 학교이기도 하고, 또 제 체감상 독일이랑 가까우니까 그때 당시 부모님이 계셨던 곳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프랑스를 택한 것도 사실 저는 있어요. 와 보니까 프랑스였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비슷했겠죠? 네, 저는 그냥 프랑스에 학교가 있어서 온 거고, 여기 베를린 했으면 베를린 갔을 거예요. 그래서 딱히 그래서 다음 질문이 오기 전에 프랑스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었나요? 인데 어떠셨나요? 기대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원래 프랑스에 사신 게 아니셨잖아요. 그쵸. 저는 오기 전에 베를린에 살았었는데 기대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되게 번아웃이 심하기도 했고, 이 한국인으로서 또 유럽 사회에 필인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서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뭐 친구에 대한 기대라던가 뭐 이 문화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이 왔었고요. 그리고 뭐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것도 사실 없었고, 왜냐하면 저는 프랑스어를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서 뭘 이걸 좀 기대라기보다는 기왕 시작한 거 잘해보자 라는 좀 투지? 열정을 가지고 좀 왔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여기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던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오기 전에 기대를 하셨나요? 뭐 딱히 막 엄청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기뻤어요. 저는 코비드가 터졌을 때 해외 교환학생을 딱 그때 가려고 했을 때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후에 한이 돼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가리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왔고 그냥 그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딱히 큰 기대는 없었고요. 그냥 기뻤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프랑스여서 오는 기대보다는 그냥 나가서 사는, 해외에서 사는 거에 대한 네. 기대가 더 컸던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근데 걱정도 많았죠. 왜냐면 저 프랑스어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면 다 프랑스 쓴다는데 어떡하려나. 근데 뭐 잘 되겠지? 라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기대가 너무 커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 파리에 왔을 때 실망을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생각보다 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파리뿐만이 아니라 어딜 살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내가 뉴욕에 가서 살거나 베를린에 가서 살거나 뭐 서울에 가서 살거나, 왜냐하면 내가 하는 나의 루틴은 사실 똑같고, 맞아요. 뭐 내가 하는 게 막 여행 가는 만큼의 맨날 이 도파민 터지는 삶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나의 삶이 아니니까. 그리고 everyday life는 사실 그 굉장히 내 일상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실망을 하는 것 같고, 파리라는 도시에 기대 없이 온 친구들은 오히려 적응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가지고 오면 실망을 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와서 저희가 느낀 현실이 좀 또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그렇게 느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프랑스 행정이라던가 뭐 프랑스의 문화라던가 네. 뭐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뭐 그들의 태도라던가, 이게 좀 이게 현실과 나의 기대와 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뭐 어땠는지. 사실 유학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실제로 와서 느끼는 이렇게 현실이 얼마나 한국과 다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다르고요. 실제로 많이 느리고요. 근데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한국의 시선으로 보면, 아니 무슨 주민등록증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리고 그걸 갱신하는데 6개월 전에 신청하라 해서 다 했는데 또 6개월이 더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하루 만에 다 해주는데 이걸 왜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 사는 게 그런 것만은 아닌 게, 또 그런 걸 좀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안 되면 좀 빨리빨리 안 되면 약간 좀 전 짜증이 났었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 근데 이제 이런 걸 강제적으로 겪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막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면 저가 행정 처리가 안 됐으면 그걸 검사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막 딱히 살면서 여기서 뭐 보여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없다는 걸 사람들도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는 사실 베를린 오기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 오기 전에 베를린 살았고, 베를린 살기 전에 미국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갔을 때 저는 사람들이 진짜 일을 안 한다 생각했어요. 완전 느리고 정말 좀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전 베를린 가갖고 와,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정말 느리구나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뭐 싱크대가 고장이 나서 배관공을 불러야 한다면 전화하면 바로 오잖아요. 미국은 전화하면 그 다음날 오거든요. 베를린은 전화하면 그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한데 이것을 참고 살아야 되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이게 살다 보니까 나의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된다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다음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일어난 일이라서 나도 당혹스럽지만, 배관공은 내가 지금 부르면 걔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다 자러 오라는데. 맞아,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있고, 일을 하는 뭐 자기만의 그런 룰이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이게
그걸 좀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뭔가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끼워 맞춰야 하는 느낌이었다면은 프랑스나 뭐 베를린이나 유럽은 그걸 초월해서 좀 초연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나는 나고 나하고 시스템 사이에 어떤 그 조율을 계속 해가는 느낌? 뭐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정말 사대펑이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사대펑이니까 내 사정도 얘네가 이해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비자가 안 나왔어? 한국에서는 비자 안 나오면 이제 큰일이고 이제 뭐 불법 체류자가 되고 이게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 같이 불법 다 같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 처리가 그만큼 느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막 내가 사정만 잘 설명하고 뭐 잘 설명만 해주면은 그걸 좀 받아들여지고 좀 배려를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느린 행정 처리 뭐 이런 뭐 사대펑의 태도 뭐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불편하다고 그게 나중에 나한테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그 시스템이 되게 편해요. 맞아요. 사실 제시카 말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게 오히려 시스템이 빠르면 개인에게 그게 좋은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시스템이 빠르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두 가지 분류를 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빠르면 두 가지 분류로 되겠죠. 근데 시스템이 느리면 그 상태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체력적 갱신이 안 된 사람, 누구는 어느 서류까지는 됐는데 갱신이 안 된 사람,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층이 많을수록 이런 층에 있는 사람도 나도 내가 겪게 되고 이런 층에 있는 사람도 겪게 되고 다양한 사람의 상태를 겪게 되니까 이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좀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대학 나오면 이런 사람이겠지, 무슨 대학 나오면 뭐 성격이 안 좋겠지,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편견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층이 있으니까 그걸 예단하려고 하는 순간 개인에게 에너지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스템이 너무 빠르면은 나도 빨라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는 부담감도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빠르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제한 시간이나 뭐 어떠한 시간 내에 이것을 끝내질 못했어. 그러면은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내가 뭐 잘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날 안 도와주면 그건 무용지물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게 또 사람 사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너무 또 우린 기계가 아닌데 한국은 또 너무 시간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뭐 1년 내에 뭐 이걸 해야 된다. 뭐 30 되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 뭐 40 되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절대선 아니면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어서 뭐 남자가 나이 30이 되면 뭘 해놨어야 되고 뭐 여자는 뭐가 되면 뭘 해야 몇 살까지 뭘 해야 되고 그런 내가 정하지도 않은 것에 사회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미디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것들 때문에 본인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저도 그랬었거든요. 한국 살 때. 저는 거의 27살까지 다 한국에 살았었는데 남들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사회에서 기준이 이거인가 보다라는 걸 나도 모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면서 저 여기서 나이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히려 그걸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더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거는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여기 와서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프랑스가 물론 뭐 안 좋은 점들도 많지만 프랑스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이런 좀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고 좀 웃긴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있는 환경이 다양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 그리고 너무 물질적인 거에
중점을 안 두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좋았어요. 저는 계속 유럽에서 살다가 저는 교환학생을 한국으로 갔거든요. 그때 코로나 시기에 비자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돈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돈돈거리면서 살았거든요. 진짜 저는 근데 막 원래 막 엄청 막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는 친구들이랑만 만나면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아 진짜 돈이 부족하다 뭐 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서울에 집값이 어쩌고 지금 집 살 것도 아닌데 저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살 때는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그때 내가 그때 막 돈돈거리면서 사는 것도 몰랐고 막 돈이 부족하다고 계속 느꼈는데 사실 돈이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뭘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물질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프랑스에 오고 나서 돈 얘기를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돈에 미쳐갖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프랑스에 오면은 내가 하는 고민의 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향유하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좀 나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은 나의 고민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나를 둘러싼 다른 것들이거든요. 나의 수식어들,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직업, 나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참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공감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진짜 심했어요. 돈돈거리는 게. 왜냐면 그냥 약간 다들 그러니까. 그렇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도 야, 돈 많이 벌어서 저기 어디 뭐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왕왕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돈 얘기 막 하면 부모님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얘는 고등학생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걸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돈은 진짜 벌면 되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잘 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저희 나이 때 20대 30대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프랑스 와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던 게 한 제곱배는 많은 것 같아요. 매달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원래 1년 단위로 좀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었는데 프랑스에 오고 나서 좀 약간 고립되는 것도 있고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기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파리라는 곳이 되게 멜팅팟, 용광로 같은 곳이라서 내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다른 특색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또 다른 특색이 있으면 다 오케이 컴온 해서 다 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턴도 그런 식으로 붙었었고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도 그런 식으로 붙었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이해해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따뜻한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물론 이 따뜻함의 정의가 다를 수 있어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무언가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사실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각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각박한 건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각박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너무 각박하고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들한테 너무 각박하고 그리고 나도 나 자신한테 너무 각박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너무 높고 근데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이
가지고 태어난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재능이라던가 뭐 성격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른데 하나의 인간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저희는 이제 유학생으로서 사실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왔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우리의 페르소나를 새로 디벨롭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태생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고 내가 태생적으로 잘 타고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시원하게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또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또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버려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내가 잘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나를 키우는 거죠. 제가 봤던 책에서 했던 말이 이게 농경사회, 그러니까 쌀 재배하는 국가랑 밀 재배하는 국가의 큰 차이라고 해요. 밀은 그렇게 쌀 재배하는 것만큼 인구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좀 개인의 자율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편이고, 근데 우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쌀 재배할 때는 엄청 많은 인력이 정해진 루틴대로 딱 사회의 규범에 맞게 살아야 됐어요. 여기는 좀 늦잠 자고 뭐 올빼미처럼 살아도 괜찮은데 한국에서 올빼미처럼 살면 쟤는 거기서 뭐가 되려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최악으로 떨어뜨리진 않지만 그 마지노선 최저를 보장을 해주지만 고점을 보장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 인간으로서 살면서 더 나은 무언가를 팍 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장해주진 않고 최소 절대 안 망하는 사회에서 절대 도태되지 않은 어느 정도의 규격화된 인간으로 만드는 데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철학을 발현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계속 전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한국인들이 나빠서 아니야, 한국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구조적으로 프랑스 애들이 우리랑 지역이 바꿔서 얘네들이 농경사회 했어야 되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인간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걸 여기 와서 느꼈는데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그랬었고, 얘네는 대신 그거에 대한 강점이 있죠. 뭐 절대 나라를 잘 뺏기지 않는다던가, 뭐 공격은 못해도 방어하는 데는 기가 막힌다던가, 단결을 해야 될 때는 금모으기 운동, 여기 금모으기 운동 절대 안 합니다. 프랑스가 망해도 내 돈을 왜 줘?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해냈고, 그리고 우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서 다시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린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걸 살리고 장점이 안 되는 거를 좀 쳐내는 게 지혜인 것 같은데 그 지혜를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 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파리 사람들이 막 럭셔리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솔직히 부가 되게 잘 드러나는 도시라 생각하거든요. 누가 부자고 누가 아닌지 바로 알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 되게 좁잖아요. 그리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이렇게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마치 베벌리 힐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약간 판자촌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한 차로 30분 이내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프랑스는 부가 사실 그렇게 잘 안 드러나거든요. 건물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저기 어떤 건물은 뭐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진짜 방 조그만한 건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옆에는 완전 대저택인데 밖은 그냥 건물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막 로고 플레이를 막 하면서 입는 그런 것도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소재가 좋은 걸 입거나 뭐 가죽 신발이 막 너무 좋은 가죽이라서 막 몇천만 원인데 사실 그게 뭐 자라에서 산 신발이랑 그렇게 크게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안 난다거나 뭐 그런 차이지. 그래서 한국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딱 비교하기가 너무 좋은데 프랑스는 사실 그게 드러나진 않아요.
뭐 나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가 사실 엄청난 부자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던가. 근데 한국은 사실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친구가 부자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럭셔리한 문화들을 홍보를 또 잘 안 해요. 파리에 살면서 내가 진짜 관심 있지 않은 이상 미슐랭 식당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거를 자꾸 SNS로 광고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안 가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 다 호캉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난 돈이 없고 이러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근데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가 좋았다기보다는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게 이렇게 부의 과시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과 역사적인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그죠. 한데. 제가 봤던 책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화두를 던졌던 게 있는데, 여긴 옛날부터 레볼루션 하기 전까지 계속 계급이 엄청 탁탁탁탁 있었고, 확실하게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럼 계급이 없었냐? 있었죠. 선비 있고 노비 있고 했었는데, 저희 전쟁을 하면서 한번 탁 다 포맷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내가 다른 거를 그냥 보면 몰라요. 다 단일 민족이고 그냥 보고 출신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억양이나 말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신 로고 플레이나 뭐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이 사회적 계급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명품 쇼핑 많이 나가시는 나라에 사는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서, 사실 어느 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인 나라 없거든요. 근데 단일 맞아. 민족이라서 계속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좀 차이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책을 봤던 것 같아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한국인, 그러니까 토종 한국인이 99.8%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99.8%. 근데 이런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다는 게 거의 없어요. 없거든요.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계속 비교를 계속 하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되게 어른을 공경하고 뭐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오면 안 지킬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가 그랬었는데. 근데 오히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저는 프랑스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와서 지하철 타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약자석 그리고 임산부석을 우리나라는 비워두고 안 비워두면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본인이 노약자거나 본인이 임산부면 와서 말해요. 그냥 나 임산부인데 자리 좀 비켜줄 수 있어? 나 다리 아픈데 앉을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비켜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내가 임산부인 걸 가서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가 알아서 비켜라. 내가 너랑 말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비켜라. 근데 여기서는 내 권리니까 내가 그냥 말하는 게 뭐? 내 다리 아프니까 말해야지. 그래야 얘가 내 다리 아픈 게 말 안 하면 모를 테니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다리 아픈데 좀 앉아도 될까? 하면 다 비켜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목발 짚고 있으면 대충 눈치 보고 제일 어린 사람이 비켜주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면 제일 그런 게 불편한 사람이 일어나서 비켜주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자기가 말하고 그 사람들은 다 그거 들어주고 그랬던 게 되게, 저는 배 나오시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임산부 배지 보여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임산부라는데 거짓말 치지 마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다 그냥 비켜줘라 그러면 비켜주고, 뭐 조심히 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기 문 열고 문 잡아주는 이런 문화도 되게 당연하고, 그리고 잡아주면 고맙다고 말하는. 그래서 저는 문을 안 잡아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왜 잡아주게 됐냐 하면 고맙다고 말하는 게 고마워서. 왜냐면 한국은 잡아줘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고맙단 말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마워 항상 맥시 해주니까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뭐 10 to 6, 뭐 9 to 6라고 해도 사실상 8 to 8이잖아요. 거의 12시간을 일하잖아요. 일한다기보단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12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9 to 6, 9 to 5 아니면 10 to 6거든요. 진짜. 맞아. 진정한 의미로. 그러니까 6시면은 이제 오피스를 나온다 할 개념이 아니고 6시면 집에 도착해도 괜찮다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6시 그런 느낌으로. 네, 저도 9 to 5인데요. 5에 정확하게 퇴근을 하고요. 그 9까지 안 와요. 다들 9 반에 9시 반이나 10시쯤에 쓱 와서 10시쯤에 다 같이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9시에 가면 쟤는 좀 일찍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하게 일찍 나와야 된다 생각하지만 걔들은 대충 그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20분 정도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너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뭐 몇 시에 와가지고 몇 시에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말해줬던 것 같아. 맞아. (2023년이야) 네. 다시 프랑스에 올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 보면 지금 마음으로? 무조건 옵니다. 제가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가야 된다 했을 때 두 가지는 다시 갈 것 같아요. 군대랑 파리는 다시 올 것 같아요. 군대. 그리고 4.2 서울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네요. 세 개? 돌아가. 그 세이브 포인트들이 좀 있는 거죠. 세이빙 포인트들. 왜냐? 군대 갔을 때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가족이 이전에는 나 태어나줬으니까 해줬으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막 훈련소 이럴 때 부모님 편지를 매일 두 분이 다 다르게 한 장씩 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내가 진짜 뭐 나쁜 사람이 돼도 부모님은 날 사랑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못 느꼈으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서울은 왜 가야 되냐면 이게 배우는 법을 배운다라고 항상 말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일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개념을 배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우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우는가. 그러려면 오히려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르다. 절대 혼자서 성장이라는 건 비효율적이다 라는 걸 배웠고, 프랑스에 오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할 수가 있다. 어떻게 그걸 경험하게 됐냐는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서 다음에 한 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프랑스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아니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나는 하려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내 자신을 믿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다시 올 것 같아요. 제시카는요? 저는 이 질문이 좀 무의미한 게 프랑스에 다시 와도 그러니까 다시 그때가 돼도 프랑스에 올 것이라고 하면은 전 사실 그때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로서는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갖고 왔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후회하냐 하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취미라는 게 필요하고 취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파리가 그걸 하기 딱 좋은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은 배우고 싶은 것,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문화생활도 하고 싶으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고 여행도 가기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20대에 내가 쌓을 수 있는 어떤 지적 호기심? 어떠한 탐구심? 이런 거를 다 프랑스에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왜 되게 정말 막 엄청 쓸모없지만 사실 되게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가령 와인이라던가 치즈라던가. 그러니까 맛있는 와인은 되게 쓸모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네네네네네. 아니, 어떤 사람은 와인보다는 뭐 소주를 많이 마셔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이게 쓸데없는 고급 취향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노래라던가, 그러니까 재즈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술이라던가,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서 진짜 자신 있게 나는 어떠한 화풍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어떤 시대의 무언가를 좋아한다. 맞아. 뭐 이런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와인을 좋아한다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다 시도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라서 프랑스에서 저는 이거를 30대 하거나 40대 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때는 나 자신한테 포커싱 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포커싱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걸 20대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20대 초반에 하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고급 취향이죠. 한국으로 치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좀 고급진 취향이죠. 그쵸. 엄청 고급진. 근데 그게 사실 여기서는 막 그렇게 안 비싸고.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와인도 사실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쵸. 엄청 저렴하죠. 엄청 저렴하잖아요. 한 잔에 막 8유로 이러니까. 그거 나가서 먹을 때나 8유로지. 그 4, 5 먹으면 네. 엄청 한국에서만 한 100, 한 30만 원짜리 와인? 여기서 그냥 35유로 주면 살걸요? 보르도 이런 데 가면. 되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5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거든요. 30만 원짜리 5만 원에 사거든요. 왜냐면 다 여기서 사갖고 맞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니까, 가는 거라서. 세금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프랑스 올 것 같아요. 그 취향을 발견하기가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생활체육 같은 것도 가격이 한국에서 뭐 클라이밍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년 하는데 200유로,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거든요. 1년 회원권이. 그게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비싼 취향이 오히려 여기서는 검도, 일본 그런 거 아니에요? 승마, 펜싱 그런 것도 1년에 350유로였어요. 제가 할 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축구나 아니면 뭐 다른 테니스나 골프나 이런 거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너무 수요가 많고 공간이 없으니까 맞아. 조금 그런 게 제약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취향 발견하기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할 수 있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지가 많으니까. 맞아. 선택지가 진짜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국은 이런 거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 가고 나 와인 마시고 싶은데 너 와인 마시러 갈래? 했을 때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생각했을 때. 또 부담되죠. 되게 비쌀 것 같고 한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요. 프랑스 올 것 같아요. 프랑스 와서 느낀 게 내가 안 외로울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안 외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취향을 발견할 길이 많으니까 혼자서도 뭘 하려면 사람과 교류를 계속 하면서 안 외로워져요. 계속 나를 노출시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법도 알게 되고, 나는 예를 들어 제가 와인을 지금 좀 좋아하지만 안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나는 와인 안 좋아하네 도 취향의 발견이에요. 나는 맞아. 레드 와인은 별로네 이것도 맞아. 취향의 발견이에요. 맞아. 뭐 실패가 항상 안 좋다고 말하는데 좋은 걸 더 값지게 하려면 당연히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야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맞아. 있었는데 내가 이걸 이만큼 좋아하니까 진짜 값지구나. 더 맞아. 소중하게 아껴줘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러면서 더 당당해져요. 왜냐하면 사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면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말하면 되니까. 맞아. 나 이거 별로야, 나 이거 싫어해, 나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좋아 라고 하는 거가 내가 확실하게 이걸 알면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안 외로운 법, 외롭지 않은 방법.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안 외로울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롭고, 새로운 낯선 도시에 있으면은 당연히 외롭고. 근데 뭘 알게 되냐면 외로움을 좀 즐기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외로울 때 내가 뭘 하면은
즐거운가? 혼자서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왔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살면서 사실 외로울 순간들이 많지 않다고 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듣는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하고 뭐 그럴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외로움을 그리워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좀 외롭고 싶다. 그러면 그 내가 외로운 순간들을 이제 반기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프랑스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해외에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맞아요.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외로움을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래서 관리 못하면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관리를 해서 저처럼 그냥 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를 관광지라 생각해요. 어떤 누구한테는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가 정말 인생에서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이고 도시일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한국이 되게 가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유럽에서는. 왜냐하면 적어도 휴가를 1주에서 2주는 써야 돼. 한국을 가려면. 그리고 한국에 오는 순간 일본도 가야 되니까 사실 2주, 3주 휴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할 게 많고 쉬는 곳이 아니고 계속 액티비티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름에 가기도 조금 어렵고 겨울에는 더 어렵고 해서 진짜 유러피안들이 진짜 인생에서 한 번은 가고 싶은 나라들이거든요. 서울이 그런 나라인데 여기서 힘들어만 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교환학생 갔을 때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학교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공부하면서도 놀 건 다 놀았던 게 너무 아쉽고 재밌는 거예요. 한국에 즐길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 친구들이 저만큼 그러니까 서울을 특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사는 도시를 너무 안 좋은 도시로 본인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건 본인에 달려 있는 거니까. 맞아. 좀 진짜 제시카가 말한 것처럼 관광지라 생각하고 돌아다니면 진짜 볼 거 많고 아예 내가 안 가던 곳도 가보고 이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할 것도 많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을 거고. 자, 저희 프랑스 오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저요? 저는 프랑스 처음 와서 프랑스어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배운 속담이 그거였어요. 블루부아 세 뿌부아.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에게 길이 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가능하다 생각하면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직독직해 하면.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못하더라도 전혀 기죽지 말고 여기서 그리고 아무도 기를 안 죽여요. 그래서 오셔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이 믿으면 남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고 믿으면 뭘 하시든지 그 분야가 어떻게 되시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해외를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부터가 엄청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나중에 그때 갈 걸 하는 찐 마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나라들이 너무 많고 갈 곳이 너무 많은데 서울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건 아쉽잖아요. 만약에 프랑스를 오시려고 한다면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그러니까 본인 기준의 실패든 성공이든 어쨌든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고 갈 테니까 또 이제 어떠한 뜻이 있어서 오는 분들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비슷한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문을 두드리셔야지 기회가 와요. 그 문을 두드리는 문이 프랑스가 되길 좀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뿅! 안녕.